안녕하세요. 떨림보단 설렘으로 느림 대신 여유롭게 파킨슨병과의 슬기로운 동행 가이드 파킨슨 TV 시즌3 MC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라병원 신경과 김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 신경과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병원 신경과 신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대병원 신경과 권도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파킨슨 신약들이 국내에 도입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분의 교수님께서도 뭔가 조금 더 비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글로벌 신약 국내 도입률은 5%다. OECD 국가 평균 미달, 속도 역시 평균 이하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약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절차라든지 제도가 좀 복잡한 편일까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절차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신약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뉴스에 막 약이 우선 뭐 새로운 물질이 나왔다, 막 치료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동물 실험전 통과한 약들을 막 뉴스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 통과하려면 임상 시험이란 과정을 해야 되는데 독성이라든지 뭐 효과는 괜찮은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농도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위약과 비교해서 의미 있게 좋은지를 1상, 2상, 3상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한 100가지 물질 나오면은 실제로 약이 되는 물질은 뭐 한두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자체가 한 10에서 15년은 걸립니다. 임상 시험까지 통과를 3상까지 했다. 식약처에서 사실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 약이 정말 임상 시험 결과가 좋은지, 의미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제조 과정, 제조 공정이 괜찮은지, 그게 다 괜찮으면 승인할게. 그러면 이제 한번 판매를 해봐라. 10가지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또 본격적으로 또 한국에서 복잡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식약처 허가가 나면은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위해서 제약사는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에서는 신약의 필요성, 효과, 비용을 이제는 검토를 하게 되고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급여 여부, 약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접근성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사이에서 약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협상이 결렬되면은 급여 등재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약가 그리고 이제 급여 기준을 고시하게 되고요. 비로소 이제 급여 적용을 받은 신약을 저희가 병의원에서 실제로 처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이런 급여 과정의 절차 그리고 시간 소요로 인해서 신약 도입이 좀 지체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임상 1상, 2상, 3상도 있고 중간에 임상 실패가 되기도 하고 승인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네요. 그럼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기준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약가 책정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할 때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30년 전에 개발됐던 어떤 약제가 있었고요. 30년 후에 굉장히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훨씬 뛰어난 약이지만 기존은 비슷한 약을 개발을 했을 때 30년 전에 개발된 약은 약가가 5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의 그 기준은 기전이 비슷하니까 500원부터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예를 들어 1,500원인데 500원부터 우리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하면 그냥 아예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협상을 해서 이제 책정이 됐을 때 이 회사는 한 2,000원을 생각을 했는데 1,700원 뭐 이렇게 책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매출 잠재력이 낮으니까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약제 도입이 어려운 이런 현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연구를 하는 만큼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단가가 낮아지면 수익성 문제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판매해버리면 좀 수요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을 낼 수는 없을까요? 박리담회라고 해서 많이 팔면 그래도
싸더라도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요. 약을 어느 정도 이상의 필수, 알약 개수를 쓰게 되면 그다음부터 약가를 재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하를 해야 됩니다.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하게 네. 됩니다. 많이 파니까 약가를 낮춰라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팔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특허 관련된 문제가 제일 큰데요. 성분에 대한 출원을 한 다음부터는 약을 판매할 때까지 약 20년 정도는 우리가 특허를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을 결국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임상 시험 과정, 허가 과정,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약을 특허권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약 7년에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충분히 이익을 내지도 못했는데 특허를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한 5년 정도의 특허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8년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약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는 2, 3년, 길게 팔아봤자 5년밖에 못 팔거든요. 그 다음에 특허 기간이 끝나는 대로 카피약이라고 하는 복제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제약이 들어오는 순간 약가를 또 한 번 30에서 40% 인하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한국을 빼버리자라고 하는 코리아 패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프라이싱 레퍼런스라고 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약가를 지정하게 되는 기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을 싸게 팔면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한국 돈에 맞춰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을 안 들어가 버리고 한국에서 가격이 없으면 중국과 하고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거든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약을 많이 팔면 좋을 것 같고 약이 싸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대급부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외국에서 판매하고 있던 그 약들의 특허가 끝난 약을 우리가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그렇게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제일 대표적인 약이 이제 레보도파가 보통 입으로 먹는 약인데 서방형으로 길게 분해되거나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하거나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다른 기술력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약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로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가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인데 결국에 이제 막 수가도 사실 낮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파킨슨 약은 좀 덜하긴 한데 예를 들면 뭐 항암제 같은 거 들어왔을 때 그런 약들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 상태가 약을 썼을 때 좀 이상해지거나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이란 걸 해야 돼요. 약을 쓸 때. 의료진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의료 그런 행위를 하는 수가가 또 있어야지 이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데 어떤 행위에 대한 수가가 또 낮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인력이 낭비가 된 거죠. 병원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이 진료비가 저렴한 문제가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같은 맥락에서 산정특례 이 부분도 역시 이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산정특례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희귀, 난치 질환 환자에서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정특례를 통해서 환자분들은 치료의 기회, 접근성을 높여서 지속 가능한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제 산정특례로 약가의 약 10% 정도만 부담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효과는 좋지만 이제 고가의 신약이 이제 비급여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환자분들이 과연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이제 신약 도입에 있어서 하나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약간 어려워지는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아예 환자분들이랑 의료진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정부에게 어필을 하는 방법은 좀 도움이 안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지금 마치 제약사를 대변해서 이렇게 저렴한 약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뭐 약가를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요. 합리적인 약가를 정하는 것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조금 좀 유연하고 신속하게 하는 방법, 수가를 개선하는 이런 근본적인 좀 개선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가를 정할 때 전문가를 부르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오신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테이블에서 만나기 전에 저희 환자분들과 전문가 단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말씀드리는 어떤 통로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면 아마 약가를 정하시는 그런 정부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저희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저희 학회에서 정부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결실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적한 숙제들에 저희의 이런 문제가 좀 뒷전이 되지 않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좀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 부처에서도 다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야기가 된다면 분명히 정책적으로도 유연한 그런 결과들이 도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분들의 치료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게 신약입니다. 하지만 왜 국내 도입이 좀 어려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권도영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약을 환자 입장에서는 사용해보고 싶은 게 당연한 얘기이고, 나라의 입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제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약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 문제가 당장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 회사들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의료나 이제 환자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 약 쪽에 있어서는 옛날 무기를 가지고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필드에 있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지 또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또 유익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좀 신약이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께도 좋은 소식을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파킨슨 TV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